만약 당신이 가장 거칠고 자유로운 욕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도시가 있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에는 쾌락과 스릴을 추구하는 이들을 끌어들이며 죄악의 도시로 유명한 몇몇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스베이거스는 매년 23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화려한 카지노가 있는 천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문화를 위해 여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대담하고 비전통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기 위해 이러한 도시를 방문합니다. 매혹적인 쾌락과 도발의 중심지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탐구해보세요. 라스베이거스는 죄악의 도시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며 사치와 쾌락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네바다 사막의 오아시스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도박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는 160개 이상의 카지노가 있으며 이들 카지노는 2019년에 22억 달러라는 놀라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평균적으로 방문객들은 체류 기간 동안 도박에 약 434달러를 지출하며 짧은 방문조차도 비싼 모험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집은 항상 이깁니다. 잭팟에 당첨되기를 꿈꾸는 수백만 명이 있지만 대부분은 운을 시험해본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을 남기지 않고 떠납니다. 하지만 라스베이거스는 단순히 룰렛 휠을 돌리고 슬롯머신이 반짝이는 곳이 아닙니다. 해가 지면 이 도시는 밤문화의 메카로 변신합니다. 유명한 바와 고급 나이트클럽이 있어 긴장을 풀고 싶은 이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습니다. 게다가 라스베이거스 스트립과 시내 지역에서는 공공음주가 허용되어 자유로운 분위기를 더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운 명성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도시와 관련된 한 가지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친밀한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일부 농촌 네바다 카운티에서는 합법이지만 라스베이거스와 클락 카운티의 시내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이른바 죄악의 목적지와 구별되는 독특한 차별점입니다. 라스베이거스는 타락과 매력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번창하고 있지만 암스테르담의 역사와 진보적인 법률에 좋아하는 진정한 죄악의 도시가 무엇인지 재정의합니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역사, 문화, 자유로운 가치가 얽혀있는 도시로 오랫동안 세계를 매료시켜 왔습니다. 이 도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대마초 사용에 대한 느슨한 태도입니다. 2076년부터 네덜란드는 이 물질의 규제된 판매와 사용을 허용하여 암스테르담을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의 인기 목적지로 만들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164개의 공식 커피숍이 분포해 있으며 이들 시설은 커피가 아니라 대마초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또한 암스테르담은 친밀한 서비스 산업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드월렌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지역에는 약 3,000명의 등록된 근로자가 있으며 모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정부 기준을 준수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른 지역에서 종종 낙인 찍히고 범죄화되는 산업에 대해 더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2007년 이후로 드월렌은 네덜란드 경제에 연간 약 100억 달러를 기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합법화가 더 나은 안전과 감독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윤리의 경계를 도전하는지를 묻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암스테르담의 정책은 규제와 도덕성의 균형에 대한 논쟁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킵니다. 암스테르담이 진보적인 정책으로 사회적 규범을 대담하게 재정의하는 동안 마카오의 독특한 도박과 음침한 매력의 조합은 문화적 및 경제적 자유의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이 여정을 즐기고 계신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저희는 이 콘텐츠를 신선하고 흥미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야기를 더 열심히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마카오는 동양의 라스베이거스라고 불리는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여기서 도박은 단순히 합법인 것이 아니라 경제의 생명선이며
2001년에 제정된 마카오 게임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이 법은 카지노 운영부터 제공되는 게임 종류까지 모든 것을 감독하여 마카오를 세계적인 도박 강국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에는 이 도시의 도박 부문에서 약 20억 달러의 수익을 보고했습니다. 이 엄청난 수치는 마카오가 세계적인 도박 목적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카오에는 또 다른 덜 알려진 면도 있습니다. 마카오는 친밀한 서비스 산업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유일한 중국의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들이 지정된 반문화 지역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마카오의 이 산업은 훨씬 더 은밀하게 운영됩니다. 그러나 이 산업의 많은 부분이 조직 범죄 그룹의 영향을 받는 것은 비밀이 아니며 때때로 폭력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합법화된 도박과 치아 오락 장면의 독특한 조합은 마카오의 문화적 및 경제적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관광은 이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며 카지노와 관련된 명소가 재정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존성은 지역 당국이 조직 범죄와의 연관성으로 인한 도전 과제를 다루는 동안 이 산업에 대한 스트릭트 규제를 부과하는 데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파타야는 태국 동부 해안에 위치한 활기찬 도시로 관대한 명성으로 눈이 들 때 자주 언급됩니다. 파타야는 국제적으로 활기찬 밤문화와 오락 장면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식적인 펍과 일상 관행이 종종 매우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도시입니다. 태국에서 친밀한 서비스 산업은 2016년 법 제정 이후 기술적으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파타야에서는 이 산업이 공개적으로 번창하고 있으며 비공식적이지만 번창하는 부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순이 존재할까요? 주요 요인은 지역법 집행의 관대함으로 자주 이러한 활동을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느슨한 접근 방식은 파타야의 이미지를 형성하여 특정 유형의 관광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장소가 되게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산업의 수요는 유럽 관광객들로부터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역학은 파타야와 같은 도시에서 관광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윤리적이고 글로벌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2명의 독일인이 이 부문과 관련된 불법 활동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그중 한 명은 지역 당국에 뇌물을 주어 처벌을 피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 법률을 집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지속되는 부패와 책임 문제의 깊은 이슈를 강조합니다. 파타야의 법적 구조와 일상 관행 사이의 모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모순이 파타야의 명성과 관광 윤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캄보디아의 해안 도시 시아누크빌은 지난 10년 동안 극적인 변화를 겪으며 조용한 해변 마을에서 카지노, 밤문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활동의 번화한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2017년 이후로 중국의 투자 물결이 도시의 성격을 바꿔 놓았습니다. 2019년까지 시아누크빌은 100개 이상의 카지노가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도박의 핫스팟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주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중국 본토에선 도박이 여전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 급격한 성장은 어두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아누크빌은 온라인 사기 작전 등 조직 범죄의 중심지로 악명을 얻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개인들은 허위 채용 제안을 받고 글로벌 사기 계획에 강제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트러블링 현실은 통제되지 않은 경제 발전의 대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도시의 급증하는 관광과 증가하는 외국인 커뮤니티는 친밀한 서비스 산업을 촉진했습니다. 이 산업은 캄보디아에서 공식적으로 불법이지만 느슨한 법 집행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아누크빌에서 불법 활동에 대한 관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UN 마약범죄사무소와 같은 국제기구는 이 도시의 카지노 붐과 자금 세탁, 마약 밀매 및 기타 범죄 활동의 증가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2019년에 온라인 도박을 금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운영이 중단되었지만 법 집행은 여전히 일관되지 않아
범죄 네트워크가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시아누크빌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리우데자네이루는 범죄와 사회적 역학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네이마르와 호나우두 같은 축구 전설을 배출한 리우데자네이루는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활기찬 에너지를 자랑합니다. 코파카바나와 이파네마 같은 유명한 해변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활동으로 가득 차 있어 생동감 넘치고 잊을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리우는 아름다운 해변과 축구 명성 그 이상입니다. 브라질은 친밀한 서비스 산업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매춘업소를 운영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개인을 고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리우의 빌라 미모사와 같은 지역은 이 산업을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법 집행과 사회적 태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2024년에 능부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리우데자네이루의 범죄 지수는 75로 높은 범죄 활동 수준을 반영합니다. 폭력 사건과 조직 범죄는 도시의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으며 관광객들은 특히 도난과 기타 범죄의 위험이 높은 특정 지역에서 경계를 유지하라는 조언을 자주 받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가 범죄와 변화하는 사회적 규범 문제를 다루는 동안 마나마는 놀라운 자유로운 밤문화와 문화 전통의 조화로 중동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도전하고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중동은 이른바 죄악의 도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는 아닐지 모르지만 바레인에서도 마나마는 이러한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2001년 이후로 바레인은 비교적 자유로운 아랍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마나마는 서양 문화의 일부를 반영한 밤문화 장면을 제공합니다. 이 도시는 지역 주민과 국제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수많은 바, 나이트클럽, 오락시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활기찬 외관 뒤에는 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친밀한 서비스 산업이 특히 호텔, 바 및 인기 있는 관광지와 관련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의 근로자는 러시아, 한국, 태국, 필리핀, 중국, 에티오피아 등 다양한 출신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밤문화에도 불구하고 마나마는 이 목록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안전합니다. 2024년에 능비우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도시는 범죄 지수가 19, 안전 지수가 81로 매우 낮은 범죄율을 반영합니다. 관광객과 주민들은 최소한의 안전 문제로 도시의 명소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레인의 상대적인 자유로움이 경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는 여전히 방문객들이 존중해야 할 문화적 규범과 법적 제한을 시행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은 권장되지 않으며 알코올은 면허가 있는 장소에서만 판매되고 소비됩니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는 바레인이 현대성과 문화 정체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유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카라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이 도시는 활기찬 문화로 알려져 있지만 범죄와 부패의 문제로도 악명 높습니다. 베네수엘라 화폐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인해 카라카스는 저렴한 오락을 찾는 일부 유럽인과 미국인에게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현실은 도박, 밤문화 시설, 친밀한 서비스 산업과 같은 산업의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산업은 생활비가 상승하고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면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카라카스는 오랫동안 폭력과 연관되어 있으며 2015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거의 120건의 범죄로 세계 범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이 수치는 인구 10만 명당 약 53건으로 줄어들어 카라카스는 베네수엘라에서 세 번째로 폭력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2024년 중반 데이터에 따르면 범죄율이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고 하지만 안전 문제는 여전히 주요한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카라카스의 법 집행기관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패와 제한된 자원은
베네수엘라 국가 경찰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력은 주로 리버타도르 자치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법 집행은 베네수엘라의 23개 주 중 7곳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아 범죄 조직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나라에서 범죄의 구속률은 무려 9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구조적 실패를 드러냅니다. 2013년엔 정부가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화구역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지정된 지역은 법 집행의 개입을 금지하여 범죄를 줄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은 역효과를 낳아 강력한 메가갱이 고타95, 라페가, 엘발레, 그리고 페타레와 같은 동네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게 했습니다. 평화구역과 같은 정책이 카라카스와 같은 도시에서 범죄와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법 집행이 부패와 제한된 자원으로 고군분투하는 도시에서 이러한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탐험하기 위해 채널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극동의 분주한 항구 도시로 활기찬 밤문화와 문화 및 경제 중심지로서의 역할로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 넘치는 사회적 장면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도시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다양한 바, 클럽 및 오락시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요 도시와 마찬가지로 블라디보스토크는 불법 친밀한 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인 존재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 산업에 연루되는 것은 $15에서 $20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활동을 조직하는 것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은 은밀하게 운영되며 블라디보스토크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전 측면에서 블라디보스토크는 흥미로운 대조를 제공합니다. 2024년에 능비우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도시는 중간 정도의 범죄 지수인 42와 안전 지수인 58을 기록했습니다. 부패와 뇌물수수는 주요 우려사항으로 지적되지만 폭력 범죄인 폭행과 강도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이는 블라디보스토크가 특정 불법 활동과 관련하여 도전 과제가 있지만 범죄가 만연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균형이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지속적인 매력을 제공하는 요인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는 조직 범죄의 존재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중국 삼합과의 연관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지역 당국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해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통제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얼마나 지속 가능하며 부패와 지하 작업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얼마나 의존하는가? 덴마크 코펜하겐의 중심에는 크리스티아니아 혹은 자유도시 크리스티아니아가 있습니다. 이곳은 규범에 도전하고 독립성을 재정의하는 커뮤니티입니다. 2071년에 점거자들에 의해 설립된 크리스티아니아는 과거 군사 막사였던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약 84에이커에 걸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은 자치의 독특한 실험으로 발전했습니다. 2089년 덴마크 의회는 크리스티아니아 법을 통해 이곳의 독특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코펜하겐시의 일부 감독 책임을 국가로 이전했습니다. 이 법은 크리스티아니아 주민들이 자체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 덴마크에서 독특한 커뮤니티가 되도록 했습니다. 크리스티아니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측면 중 하나는 악명 높은 푸셔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대마초의 공개 거래입니다. 비록 덴마크에서 대마초는 여전히 불법이지만 이 지역에서의 판매와 사용은 수십 년 동안 비공식적으로 용인되어 왔습니다. 수년 동안 크리스티아니아는 대마초 거래와 관련된 범죄와 폭력 문제로 큰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2023년 8월 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주민들은 푸셔 스트리트를 폐쇄하라는 광범위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커뮤니티는 범죄의 영향을 회복하기 위해 악명 높은 가판대를 해체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아니아는 대안적 생활 방식의 생동감 넘치는 예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다양한 문화행사, 음악 축제 및 예술 설치물을 개최하여 역사와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에 매료된 전 세계의 방문객들을 끌어들입니다. 크리스티아니아가 대마초 거래의 어려움에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주화 불법 이주 문제의 인도적 비용을 더 큰 규모로 다루는 주화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계속 주아라는 티니지 국경 근처 리비아 북서부의 해안 도시로 지리적 중요성이 심각한 인도적 도전과 교차하는 곳입니다. 2011년 리비아의 봉기 이후 정치적 불안정과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부족으로 주아라는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는 이주자들의 주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밀수업자들은 이 권력 공백을 이용하여 이주자와 난민의 이동을 촉진하며 종종 가혹하고 위험한 조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불행히도 심각한 인권 침해의 보고는 이 도시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주아라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어두운 거래에 맞서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4년과 2015년 사이 이 단체들은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주자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이러한 관행을 저지하기 위한 지역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일시적인 진전을 가져왔지만 체계적인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주아라의 법 집행기관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3년 6월 보안국은 범죄 집단이 주거 지역에 숨겨진 40명 이상의 불법 이주자를 체포했습니다. 이 작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지만 인신밀매의 복잡성과 취약한 법 집행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어렵게 만듭니다. 캘리포니아의 광활한 소노란 사막에 위치한 슬랩시티는 종종 미국의 마지막 자유로운 장소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미 해병대 기지가 있었던 캠프턴읍의 잔해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식적인 유틸리티, 전기, 수도, 하수도 시스템 또는 쓰레기 관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부족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예술가들부터 전통적인 사회에서 벗어난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법이 없는 안식처로서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슬랩시티는 여전히 연방 및 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페리얼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가 이 지역을 순찰하지만 외진 위치와 비전통적인 생활 방식으로 인해 법 집행이 최소화된 느낌을 줍니다. 슬랩시티에서는 경범죄, 약물 사용 및 가끔 폭력 사건이 보고되는 등 범죄가 여전히 우려 사안입니다. 멕시코의 티우아나는 미국 국경 바로 남쪽에 위치한 도시로 활기찬 밤문화와 복잡한 토전 과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주한 사회적 장면은 아베니다, 레볼루시온과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방문객들은 다양한 바, 클럽 및 오락시설을 찾아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며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고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티우아나의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친밀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이 산업은 멕시코 연방법에 따라 합법이지만 주마다 규제가 다릅니다. 티우아나에서는 지정된 관용구역 내에서 허용되고 모니터링됩니다. 이 부문의 근로자들은 등록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 안전과 건강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티우아나의 매력은 도전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이 도시는 인구 10만 명당 134건의 범죄율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높은 범죄율은 마약 밀매와 조직 범죄에 의해 촉발된 문제로 이 지역에 수년 동안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법 집행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도전은 그들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티우아나가 범죄와 쾌락 간의 긴장을 탐색하는 동안 베를린의 규제 및 문화 보존모델은 부정과 방문화를 관리하는 대조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역동적인 밤문화와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베를린의 클럽인 베르크하인, 워터게이트, 그리고 트레소르는 전자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전설적입니다. 이들 장소는 연장된 운영 시간으로 유명하며 종종 아침까지 열리거나 주말 내내 계속 운영됩니다. 독일의 친밀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처리 방식은 이 나라를 돋보이게 하는 또 다른 특징입니다. 이 산업은 2002년 제정된 법에 따라 합법화되고 규제되어 근로자들이 건강보험과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를린에선 이 부문에 개인들이 등록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 안전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베를린의 자유롭고 포용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 방문하는 도전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상승과 변화하는 방문객 트렌드로 인해 워터게이트와 레나테를 포함한 여러 아이코닉 클럽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안전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베를린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면서 경제적 및 사회적 압력에 적응하려는 지속적인 투쟁을 반영합니다. 베를린의 규제와 문화적 자유 간의 균형이 비용 상승과 안전 문제로 인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위해 채널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필리핀의 중심부에 위치한 앙헬레스 시티는 활기찬 밤문화와 여전히 남아있는 부정적인 연관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범죄를 줄이고 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2018년 필리핀 국가경찰은 이 도시를 국내에서 5번째로 평화로운 도시로 평가했으며 범죄율은 약 27%였습니다. 이는 다바오시의 2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비교적으로 앙헬레스시의 범죄 지수는 48로 마닐라의 64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도전 과제가 그 진전을 가리고 있는 것일까요? 앙헬레스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측면 중 하나는 그 밤문화지구, 특히 잘 알려진 필드 에비뉴입니다. 필리핀 법에 따르면 이 친밀한 서비스 산업은 2003년 이후로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특정 지역에서 여전히 존재하며 지역 주민과 국제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법 집행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 산업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거버넌스와 책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지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17년 앙헬레스시는 전체 범죄율이 18% 감소한 것을 기록하며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국은 또한 불법 활동에 연루된 시설을 대상으로 단속과 체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지속은 극복해야 할 더 깊은 구조적 도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 흥미로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나라를 다루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영상을 구독해주세요. 곧 봐요.